말씀해주신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그 아르테미스 미션이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미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협정에서는 달 탐사만 국한하지 않고 달 탐사를 발판 삼아서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 탐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나사의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테미스 협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협정의 10번째 항목에 우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주 쓰레기가 요즘 큰 화두가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어떠한 규제가 없이 많은 수의 위성들을 쏘아 올리면서 특히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우주 쓰레기가 아주 많아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테미스 협정에서 10번 항목의 우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저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주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 쓰레기를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회피 기동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링크의 경우에는 스타링크가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본인들도 회피 기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치로 보자면 6개월 동안 약 25,000번 정도를 6개월 동안요? 네, 6개월 동안 25,000번의 회피 기동을 진행했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25,000번 터질 위험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스타링크가 위성이 그 궤도 쉘별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회피 기동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피 기동을 하려면은 위성 본인 스스로가 우주 쓰레기가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CDM, 컨정션 데이터 메시지라고 해서 최대 3일 이내에 충돌이 예상될 때 위성 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충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미국에서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대부분의 우주 쓰레기들은 이미 트래킹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네. 이제 우주 쓰레기가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걸 위성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트래킹이 되지 않는 쓰레기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막 이런 음. 스타링크처럼 큰 위성군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희수 씨가 한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 이미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는 그 말 그대로 쓰레기이기 때문에 따로 트래킹을 하긴 어렵지만 작동 중인 위성이 그것을 스스로 감지를 해서 회피 기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주 물체간 충돌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주도해서 위성 운용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스타링크뿐만이 아니라 원웹에서도 하루에 약 53,000개의 이런 정보들을 CDM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6개월에 25,000회의 회피 기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번 정도, 100번이 넘는 정도 횟수로 이제 죽을 뻔 하는 거죠, 위성 입장에서는. 그쵸.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 조기 경보라고 그 이제 쓰레기가 접근할 때 이제 그런 경보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위성 운용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100회 이상의 그 경보음을 듣게 되는, 그게 또 이제 위성 하나니까 네. 위성이 더 많게 되면은 수백 수천 개까지 하루 종일 울리겠네요. 하루 종일. 그쵸. 특히 이런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위성을 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해진 그 궤도가 있어서 그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회피 기동을 해야만이 주어진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 회피 알람을 지금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 쓰레기를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R이라고 해서 Active Debris Removal 있어요. 그래서 능동형 제거라고 하는데 이미 우주 공간에 있는 쓰레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거 전용 위성을 따로 발사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성 쓰레기, 우주 쓰레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위성을 발사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만한 주요한 우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잡아서 안보 문제가 없도록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주 쓰레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이미 작동 중인 위성도 잡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가 테러를 할 돼요.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주 전쟁의 어떤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쟁이나 어떤 안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가장 먼저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ADR 기술에 어떤 게 있냐면 Remove Debris라고 해서 그 우주 쓰레기를 작살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승리호에 나왔던 방법처럼. 두 번째는 그물로 이렇게 뿌린 다음에 낚아채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되게 생각보다 원초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되게 처리를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2026년 정도에 시행하는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거를 운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 차례 정도 있다고 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주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작살이나 그물 같은 걸로 하나하나 잡기에는 너무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방법은 PMD라고 해서 포스트 미션 디스포절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임무 후 폐기라는 뜻인데 애초에 띄울 때부터 위성이 이제 미션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폐기가 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소형 위성에 아직까지 적합하기 때문에 대형 위성에 이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들이 필요해 볼 것으로 판단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 위성이라 하는 사이즈나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초소형 위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시겠지만 큐브셋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 1U나 3U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양 도시라고 해서 어떤 큰 방막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위성의 경우에는 대기 항력을 좀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돛을 이렇게 펼치면서 대기 항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위성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궤도가 서서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대기 중에 자연스럽게 연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렇게 작은 위성들은 대기 중에 연소가 되면 유성처럼 이제 그냥 불꽃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에게도 피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는 어떤 물체 때문에 뭐 전쟁이 났고 뭐 난리가 났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天궁 1호가 예시가 되겠는데요.天궁 1호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어떤 관심 지역 안에 포함이 됐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떨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네, 지역으로.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히 잘 비껴갔다는 뉴스가 그때 있었었는데 그만큼 우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 관련해서
2022년에 우주 쓰레기 처리 관련 법적인 강제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년간은 유예 기간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예 기간인 상태이고, 미션이 끝난 위성은 그 미션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폐기가 되도록 하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법의 절차가 생겼고요. 이거는 FCC라고 해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되는 위성이 어떤 거냐 하면 2000km 이내에 있는 저궤도 위성,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 발효된 법안이긴 해요. 약간 유엔이랑은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우주 탐사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거의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이나 같이 관계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게 향후에 우리 다양한 미션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게 영화에서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 실제로 거기서는 우주 쓰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도 죽고 하는데 실제로도 우주 쓰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탱공 1호 예시 이외에도 이런 인공 우주물질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방사능 오염이나 건물 파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북부 지대에서는 방사능 오염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엔이든 혹은 미국 정부의 주도든 이런 법적인 절차가 세워지고 규제가 마련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도 질문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궤도 위성이 대부분 이제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위성의 임무가 끝난 위성이 될 텐데 저궤도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쓰레기가 충돌이나 그런 거에 문제가 된다면 위성을 그냥 더 높은 궤도로 올려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굳이 많은 곳에 위성이 밀어 넣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에리오, 그러니까 저궤도에 올리는 위성들은 임무의 목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주요 목적이 지구 감축이고요. 높은 궤도보다 전파 손실이나 통신 지연이 적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미션의 목적이 있어서는 저궤도에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당하기 때문에 저궤도에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지 궤도에 비해서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저궤도에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쓰레기를 없애는 두 가지 주요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200년 동안 안정적인 궤도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우주 탐사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